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이슈 시작합니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겨울 같은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파특보가 더 확대됐는데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지고 곳곳에 눈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와 눈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먼저 추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새로 내려진 지역은 경기도 동부입니다. 이 밖에 기존 특보 발효 지역인 강원도와 경북은 발령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한파주의보를 확대 발표했는데 발효 시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입니다. 특보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북극 한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무려 영하 15.8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6.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7.4도, 철원과 파주 영하 6.7도, 서울 기온도 영하 3.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 육박했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가 예년보다 일찍 남하하면서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북극발 추위는 이번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추위 속에 곳곳에 눈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은 충청과 호남,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영하권 추위 속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이 뜸한 도로는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내일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내일 하루만 호남과 제주도 산간에 최고 5cm, 충청 지방에 1에서 3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 속에 금요일인 모레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계속되겠다며 빙판길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030 엑스포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려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를 넘는 표를 확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본 없는 반전 드라마는 결국 쓰이지 못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 165개 나라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가져간 겁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2차 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노선은 사우디의 110표 미만 득표, 리야드가 10표 차이로 결선 없이 최종 개최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넘진 못해도 표 차이를 최대한 줄여 2차에서 역전을 노리겠다던 우리로선 다소 아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후발주자로 불리하게 시작한 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우디 자금력과 맞닥뜨렸지만 코리아 원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종 PT에서도 사우디발 오일머니 공세에 맞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를 선택했기에 더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관 합동으로 전 세계를 돌며 만들어진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달리 민간이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후 시장 개척에 신호탄을 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결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는 기대는 비록 빗나갔지만 이번 유치전 과정은 또 하나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부산 시민들은 새벽까지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아쉬운 결과가 전해지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하나로 뭉친 모습 자체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부산 시민들. 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프랑스 파리까지 닿길 바라며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응원 물결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개최지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가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오고 허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걸 생각하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니까. 역전승이 가능할 거란 희망 섞인 전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고 누구보다 유치를 간절히 원한 시민들의 아픔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심 역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사실 좀 마음도 아프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열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을 세계에 알렸고 그동안의 여정 자체가 작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기업,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성과를 남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한 시민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세계 박람회를 향한 항해를 잠시 멈췄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미 부산이 전 세계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유치 과정에서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프트 파워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으로 시작했다며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해 부산 시민과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그동안 많은 분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등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역 의원 최대 절반 물갈이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대폭 교체할 거란 전망인데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당무 감사 결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네,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 46명, 22.5%의 공천 배제를 권고한 당무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에선 현역 교체 폭이 더 클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최대 절반가량이 물갈이될 거란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영남권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컷오프 칼날이 우선 영남권 현역 의원들을 향할 거란 우려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은 물갈이 자체가 총선 승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무감사 하위권의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40%가량 된다며 대규모 물갈이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진행할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는 당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내부 인사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발탁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성 팬덤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날선 비판을 했는데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대표 발언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친명계와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신당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에 유리한 과거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는데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는 다른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은 지난번 대선 선거 당시에 우리 아쉽게 패했습니다. 뭐 패배는 또 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란 이 이름 석자는 언젠가는 그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쉽게 졌는데 아쉽다고 하긴 조금 표차가 많긴 하죠. 그런데 그래도 공과가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코피를 쏟을 정도로 직접 전 BI 관계자 또 대통령들을 만나고 또 재계와 정계 또 행정부가 다 일치단결해서 원팀으로 했는데요. 예. 정말 이 결과가 아쉽고요. 예.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니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번에 올림픽 유치하시고 실패하셨을 때 이 실패를 기회의 열매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국가를 다니면서 새로운 투자 모델도 찾고 또 한국의 파워를 알리는 계기도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다시 불씨를 살려서 다시 도전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기반으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도 새벽까지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 좀 아쉽다라는 표정들도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많이 아쉽죠. 예. 아마 국민 모두가 지금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이라고 할까요? 큰 성과인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오랜만에 국민 통합적 이슈였거든요. 이게 모두가 함께 다수가, 바라는 또 예. 여야 정치권 모두가 그렇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고. 근데 그 기저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살았으면 좋겠다. 부산이 예전에 그런 대한민국 제2도시로서의 굉장히 큰 발전과 이런 어떤 제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아마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마음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야 상관없이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5년 후에 엑스포에 대한 재유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여진 이 의지와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부산이라는 이 원래 제2의 도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가 큰 목표의 성과를 사실은 잘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목표 속에서 이 부산의 제도약을 위한 어떤 이 정치권의 노력, 국민 이 모두의 노력 이런 부분들로 이어간다면 아마 이 유치 과정이 정말로 실패가 아니라 큰 계기가 될 거고요. 예.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아쉽고 말 것 같아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예. 이런 어떤 부산의 제도야, 균형 발전의 성과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400회 이상 지구를 돌기도 했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게 원래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일단 1차 투표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3위권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1, 2위권에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랑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 맞붙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표를 좀 먹게 되니까 여기서 좀 승부수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 굉장히 압도적인 표를 받긴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부산이 29표를 받으면서 아쉽게, 뭐 표차는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싸움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참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좀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서 연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원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뭐 여권 내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네. 자,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이 그 엑스포 관련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그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유치위원회 민관 합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의장 한덕수 총리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껴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의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의 최재철 주불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우리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주불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대사관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그 일정을 또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7월 달에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그 시민들의 그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좀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 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그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또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이렇게 해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의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그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하면은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은 우리는 일본의 뭐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 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 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을 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 거점으로서 모든 경제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마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 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엑스포 유치 관련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이 됐습니다. 브리핑 내용 짧게 정리하면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정재계 그리고 정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또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였다. 또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도였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 도시로 선정된 사우디 리야드에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유치를 못하게 된 것은 오로지 대통령인 제가 잘못했다. 예. 내 책임이다 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이제 사실 90몇 개국에 150개 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 코피도 흘리시고 또 모두 다 합쳐서 1년 반 동안 그 지구에 495바퀴를 돌았는데 예. 결과가 이런 것에 대한 또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신 말씀 중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 대한민국의 두 축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부산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애쓰시겠다 하신 말씀이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철민 의원. 네네. 장철민 의원 말씀하시죠. 아니, 뭐 균형 발전에 대한 말씀은 뭐 앞전에도 드렸어서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건 특히나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외교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완전히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게 엑스포가 됐든 다른 어떤 외교적인 상황들에 놓였을 때 이런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지금 공감되거나 이해되거나 설득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 표로서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중동 국가들과 같이 뭐 돈 써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의 강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성장, 이 단기간에 굉장히 고성장한 어떤 이런 경험들, 우리가 구축한 여러 이 IT 플랫폼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말로 이제 성장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설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 그게 이제 이 추후에 뭐 엑스포 유치가 됐든 다른 어떤 외교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외교 전략에서는 상당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만큼 이런 어떤 실리 외교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보완 방안들을 정말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야만 이후에 정말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는 길도 이번에 모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이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이번에 좀 드러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계기를 이번 부산 엑스포 이 유치전 좀 결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형준 부산시장도 재도전을 또 시사하기도 했으니까 이번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다음 또 엑스포 유치에는 또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행보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외 인사들의 보폭도 커지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특히나 신당 창당에 관련된 이 이야기가 불거지는 것을 보고, 물론 신당 창당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건 이게 신당이라고 하는 게 더 큰 통합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 당의 어떤 자산들이 분열되는 그런 방식의 신당 창당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거라면 정말로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연동형 비례제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영남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우리 이 민주당의 자산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예를 들면 영남 민주당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신당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더 큰 이 통합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가져가자, 이런 정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응원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산을 분열시키는 방식의 무슨 신당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잘못이고, 예. 그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좀 해명하실 필요가, 좀 자기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전 대표의 신당 이슈는 국민의힘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이라는 어떤 이슈가 계속 지금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는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별명이 엄중낙연이잖아요. 예.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침묵을 지켜오셨는데, 어제 아주 작심 발언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민주당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개딸의 영향으로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예. 두 번째로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책이나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쩌다 내놓아도 그 정책이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겪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은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하고요. 또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이 대의원제를 변경함으로써 민주당이 사당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또 이 막말 행진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는 친이대로부터 나타나는 이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볼 때 전직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분이 또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조홍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 평소 해오시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역사상 지금처럼 당이 개인으로 사당화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를 혁파하려는 큰 움직임, 신당이나 또 탈당이나 아니면 당내의 정화 움직임 이런 것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창당을 모색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선거제 변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긴 할 텐데요.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선거제와 관련해서 원래 오늘 이총이 있었는데 내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잠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병립형이 과거에 있었던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한 표를 투표하고 비례 투표하는데 각각 따로 별개로 보는 겁니다. 지역구 253석에 나머지 47석에다가 배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 득표율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연동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돼서 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당 득표율이 40%고 지역구 의석 확보율이 38%라면 나머지 정당 득표율 2%를 부족한 2%를 그 비례대표 의석에서 떼어주는 방식, 이게 연동형이고요. 자,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준연동형인데 연동은 하되 준, 그러니까 연동 비율을 제한한 겁니다. 47석 비례대표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 비율도 50% 제한하자. 여기 안에서만 연동을 하자 이렇게 캡을 씌워놓은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소수정당, 창당을 하려는 정당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좀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도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21대 또 내년에도 지난 4년간 계속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수에 의해서 의석이 배부되는 이 방식이 가장 옳다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내년 8월에 있는 전당대회 룰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시면서 바로 눈앞에 닥쳐온 선거제도, 특히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것을 둘러싸고 큰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유성정당을 막는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또 오랜만에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준연동제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이탄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현실과 뭐 이상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병립형으로 또 회귀하려는 저희야 찬성합니다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70여 명이 또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좀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밀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문제는 민주당에 있다. 예. 민주당이 이것을 내홍이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내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조은희 의원 말씀하신 70명 중에 한 분인 또 장철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 개혁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인데 원내 제1당이 무너지는 데 더해서 의석수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거나 그 퇴행을 막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당의 방침이나 목표와는 영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제도로 감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렵고 일단은 장철민 의원은 위성정당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은 의원님께서는 내홍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홍이 아니라 민주적인 토론들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지역구 전략이 있고 비례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방안. 그거는 준연동형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보 진영 전체에 저희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뭐 진보 정당들도 있고 다른 어떤 중도 개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역구 한 지역 한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 국민의힘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을 얼굴로 내세운 지역구 후보와 나머지를 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연대할 때 지역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역구 전략은 그런 거고 이제 비례에서의 전략은 저희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고 저희가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사실 비례연합정당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뭐 저희 영남에서의 어떤 민주당, 뭐 청년민주당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보지정 전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어떤 연합적인 이 진보 정당들의 큰 울타리 속에서의 비례대표의 확보는 더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현실적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이름의 의석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병립형이 맞지만 윤석열 당의 의석수를 극소화하는, 최소화하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방식은 오히려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 총선 전략일 뿐만 아니라 다음번 대선에서 분명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 홀로가 아니라 다른 지금 중도 개혁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든 국민들을 포괄하는 정권 교체 전략을 세우려면 이번 총선부터 큰 울타리를 치고 정말 다 같이 통합적인 총선을 치러보자 이런 어떤 이 현실적인 판단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상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방점은 다릅니다. 우리 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할 거냐 이 윤석열 당의 의석수를 극소화할 거냐 이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저희가 아주 비현실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 취지 때문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멋지게 지는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더 크게 이기기 위한 거죠.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뭐 비공개지만 나오고 난 이후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 지지율 낮은 의원들 중심으로 20명 정도 추가해서 공관위에 통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컷오프 대상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신당과 또 우리 당의 컷오프 이를테면은 낙엽을 다 이준석 신당에 모아서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도 총선 기획단에 소속돼 있는데요.
당무 감사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동안 뭐 어떻게 관리했는지, 예. 또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 뭐 46명이 이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은 원외 당협, 또 예. 영남에는 현역 의원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총선 기획단에서 또 공천관리위원회 넘기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도덕성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죠. 그리고 신사대학 뭐 학폭이라든지 성희롱, 예. 2차 가해, 마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천 원천 배제하는 이런 원칙들을 갖고 그 원칙들을 갖고 공관위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공천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무회의, 당무 감사 결과가 그대로 다 100% 공관위에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예. 퍼센테지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께서 신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만일 하신다 해도 30대 당 대표를 지내시고 또 세대 교체를 이루시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사대학이나 또 당협 관리를 못해서 공천 탈락될 위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구태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현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모두와 그 컷오프된 의원들 모두와 함께할 수는 없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거나 합리적인 분들은 모시겠다 이런 목소리를 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명단이 발표가 됐나요? 지금? 명단은 아직 거잖아요. 발표가 안 그냥 됐습니다. 숫자만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결국은 명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흔히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명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하시기 쉽지 않죠. 아, 예. 그런데 정말로 비윤이라고 얘기했던 분들만 명단에 다수 있고, 야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은 용산의 의지구나. 라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석되면 당연히 이준석의 뭐 전 대표가 됐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가 당연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된다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 뭐 인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친윤계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상당수 컷오프가 됐고 이러면 좀 다른 맥락으로 이게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예. 저는 결국은 지금 어떤 뭐 이준석 신당 이분들이 합류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단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 명단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보이고 예. 그런데 뭐 국민들 다수가 아마도 용산의 의지가 엄청 반영돼 있지 않겠냐라고 예측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예. 그 부분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제가 거기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량화해서 용산에 전략공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혁신위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이낙연, 김부겸 이렇게 해서 조기수까지 DJ와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통 민주당이냐 아니면 사당화된 민주당이냐. 민주당이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야권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더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짧게 그 혁신위가 지도부에 얘기했던 그 데드라인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도부 어떻게 좀 행동할 지금 걸 혁신위가 그동안 5개 안은 거의 80% 이상 받아들여졌고요. 내일 하실 거는 이제 마지막 6개 안. 지도부 예. 문제죠. 희생 문제. 네, 그런데 그 문제는 희생에 대한 문제는 혁신위가 공고를 하시면 당 최고 위원이나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실 거다. 단지 TPO 타임이나 장소, 오케이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께는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김진표 의장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 김진표 의장님께서 그 전에도 이미 정해져 있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본회의는 명확하게 열 거다라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열 수 없다. 저는 내일 본회의가 사실상 현재 법에 맞지 않고 만일 열리게 되면 김진표 의장께서 개딸의 등살을 못 이겨서 또 본인이 민주당 DNA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연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하기로 한 본회의인데 탄핵 본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일사부재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해놓고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내일이 국회의장이 공정한 의장이냐 민주당 의장이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 의원 3곳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환자 3만 1,800여 명에게 마약류 식욕 억제제 1,186만여 개를 처방해 전국 병의원 가운데 처방량 1위를 차지한 대구 달서구의 유명 다이어트 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약을 처방한 충남 보령의 의원 의사 2명은 마약류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고 세 번째로 처방량이 많았던 경기 구리시 의원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 선수가 당분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황의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고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연계 주가 연계 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 중 처음으로 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ELS 상품 전면 중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주가 폭락으로 손실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원금 손실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은 지난달부터 지점 판매 리스트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은행 20곳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이어 27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 데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3.9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 한낮에도 3도에 머물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6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수도권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은 한파주의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에는 모레까지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